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리그 초반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EPL 2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매우 좋은데요. 그런데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득실차가 전체 2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리그 1위인 맨시티가 11득점을 넣고 2실점을 해서 득실차가 9점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맨시티와 동일하게 11득점을 넣고 4실점을 해서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넣은 반면에 실점이 적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실점만 따져도 리그 공동 3위의 수준입니다. 2위는 3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이처럼 많은 득점을 쏘아 올리는 것과 대비해 실점률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개막전 브랜트포드전과 버니전 두 골을 제외하고 맨유전과 본머스전에서는 무실점 클린시트 경기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토트넘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행보죠. 지난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63실점을 했습니다. 리그 하위권 수준의 실점률을 기록하면서 리그 8위에 머물렀죠. 실점률을 40점대로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아마 최종 순위는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할 때도 이런 걱정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포스테코글루가 리그 초반부터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공격 축구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일단은 수비진의 구멍을 제거하는 역할을 가장 처음 단행했습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로 제가 선수 보는 눈과 빠른 판단력이라고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3백의 중원에서 수비진을 진두지휘하며 지옥에 빠뜨렸던 에릭 다이어를 제거시켰습니다. 잔인하게도 프리시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다이어를 테스트하면서 모든 실점에 관여하는 모습을 포스테코글루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테스트할 것도 없이 리그 개막을 하자마자 다이어는 명단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초반에 조금 더 테스트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감독이었다면 이런 상승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 보는 눈과 판단력이 히샬리송을 리그 초반 몇 경기 테스트 후 손흥민의 원톱 선발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손흥민의 헤트트릭이라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수비 전술이 처음부터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개막전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2실점이나 기록하면서 포스테코글루도 전술적으로 문제에 직면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셀틱 시절처럼 윙백을 운용했습니다. 우도기와 에메르송 로얄을 중앙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게 했는데요. 패스맵을 살펴보시면 특히 로얄이 중앙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인 것이 보입니다. 우도기와 로얄의 히트맵도 중앙에서 찍혀있고 이는 인버티드 윙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포스테코글루의 주문이었죠. 하지만 로얄이 우측 중앙으로 지나치게 나가면서 토트넘의 배후 공간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브랜트포드는 로얄 쪽을 완벽히 공략했고 토트넘의 2실점에 깊은 관여가 되었죠. 여기서 다행히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지만 포스테코글루는 EPL에서는 셀틱 시절과 똑같이 운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 경기인 맨유전부터는 에메르송 로얄 대신에 포로를 쓰는 판단을 내립니다. 공수 전환이 훨씬 더 빠르고 더 긴 거리에서 유용한 킥을 날려줄 선수를 택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포로가 손흥민의 헤트트릭 마지막 골을 도와주는 나비 효과까지 생겼네요. 그리고 윙백들은 이제 중앙보다는 더 측면 지역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수비 라인도 조정했는데요. 브랜트포드가 내려앉은 팀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수비 라인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브랜트포드의 역습에 호되게 당한 이후 포스테코글루는 이후 경기들에서는 수비 라인을 조금 내려서 안정성을 겸했습니다. 이런 포스테코글루의 변화는 적중했습니다. 맨유 그리고 본머스전까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윙백의 전술 변화와 맞물려 센터백들의 역할이 좋았습니다. 반더벤이 빠른 발과 넓은 수비 커버 능력을 선보이면서 토트넘 수비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옆에 다이어만 놓고 플레이했던 로메로가 반더벤이 사람 구실을 하자 마음 놓고 적극성 있는 수비를 펼치며 원맨쇼를 했습니다. 로메로는 EPL 수비 차단 9위에 랭크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상승세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로메로가 A매치 도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다행히 가짜라고 밝혀지긴 했는데요. 벤 데이비스와 필립스가 대체 자원으로 있지만 다이어가 기회를 엿본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여기에 비수마의 장점을 끌어올린 점이 포스테코글루의 수비 전술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일단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없어야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콘테 축구의 문제점이 후방에서 볼 줄기가 잘 돌지 않아 역습을 맞이할 위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패스나 드리블이 끊기지 않고 잘 연결되어야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수비적인 안정감도 동시에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수마는 공수에 모두 뛰어났습니다. 일단 수비적으로는 태클 성공 68.8%로 EPL 전체 순위 5위입니다. 가로채기도 총 11회로 EPL 전체 순위 5위죠. 게다가 공격적으로는 히트맵에서도 확인되듯 공격 전후방에서 모든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비스마가 6번 미드필더이면서도 공을 운반하는 역할까지 너무 잘해줬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요구하는 육각형 미드필더의 조건을 잘 갖췄죠. 여기에 메디슨이 후방으로 내려와 비스마를 도와주면서 후방 빌드업이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토트넘의 빌드업만 안정적이라면 수비적인 불안감도 떨쳐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강팀들의 강한 전방 압박을 마주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과 비스마가 없는 경기에서는 빌드업에 문제를 보였기에 이들의 부상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카리오 골키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비카리오 골키퍼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필시 언급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즌 성공적인 세대 교체로 토트넘의 골키퍼를 반드시 꼽습니다. 요리스 골키퍼가 작년부터 미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에이징 커브를 정통으로 맞았다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때문에 토트넘은 엠폴리의 비카리오를 눈여겨봤습니다. 비카리오는 지난 시즌 32경기 41실점 7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선방률은 70%였고 리그 베스트 골키퍼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으로 와서 엄청난 선방들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특히 맨유전에서 XGOT 값이 1.46이나 되었으나 무실점으로 막는 모습을 보여 비카리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XGOT 값은 유효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값입니다. 1.46이었다면 한 골 이상은 실점할 수치였지만 클린시트를 막아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카리오는 6번 시도를 모두 막아 선방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경기들에서도 비카리오는 맹활약했습니다. 현재 비카리오는 실점을 4점 했으나 클린시트는 2회로 EPL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방 확률은 80%로 리버풀의 알리송 베커 다음입니다. 여기에 비카리오의 장점은 발밑에 있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서 골키퍼인 비카리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빌드업 능력이 있어서 센터백인 로메로 반더벤을 도와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의 시작이 돼주고 있습니다. 콘테의 축구가 수비 축구였음에도 많은 실점을 하면서 토트넘 팬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축구도 시작 전에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빌드업의 안정성이 수비 불안을 줄이는데 아주 큰 포인트라는 것도 다시금 느낍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려면 후방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즌들과 다르게 공격진에서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공격수로서 재탄생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리그 최소 실점팀에 도전해봤으면 좋겠네요.